기후학교. 오늘은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기후 대응을 전해주시는 지방정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 맞아요. 조금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해외 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방콕 가신 거죠. 선생님 네. 거기 엄청 덥지 않나요? 행사 중에는 실내에 있었지만 네. 보면 체감 온도 40도, 42도 오나 가나. 네. 예. 가뜩이나 더운 나라들은 지금 더 더워졌을 텐데. 맞습니다. 네,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이건 뭐 국가별로 생존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네. 우리가 이제 문제 의식을 이 이슈를 볼 때 이 지금 체감하는 기후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야말로 위기인데 그럼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국가 우리의 공공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하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후는 이게 세계적인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게 한두 나라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니 다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네. 하면서 국제적인 약속을 한 게 바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국제적인 약속인 거예요.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자. 네. 그런데 이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면서 공동 노력을 하기로 약속한 게 1992년이거든요. 1992년에 기후협약을 우리가 채택한 거죠. 유엔에서. 네, 유엔에서. 우리나라도 유엔의 중요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그 지나오던 20여 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만들다가 다시 기억해 보시면 2015년에 파리 협약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의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협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네. 우리가 자축했던 거 돌아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파리 협약이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으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그 목표 우리 쉽게 기억나시는 단어 몇 가지 있으실까요? 뭐 기억해야 되냐 하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 네. 실천 목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1.5도, 2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이 세기 말까지 2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온도 상승이면 큰일 난다. 저 온도 상승폭을 1.5도까지는 해야 그래도 우리가 일정 정도 기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파리 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2020년부터 실천하는 소위 신기후 체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네. 5년마다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도록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자 했는데 네. 49년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각 나라별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만큼 감축하겠다 계획을 계속 내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이 지나면서는 1차적으로는 2030년까지 네. 얼마나 감축할 수 있을지를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좀 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되기 전에 이제 2015년에 그런 약속을 하고 2016년에 쭉 모아 봤더니 네. 1.5도씨 상승 목표 제한을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다들 목표가. 그렇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약속한 걸 지킬 수가 없다. 네. 그러니 그전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는 않았어요. 파리 네. 협약 이전에는. 근데 파리 협약이 이제 합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나라가 감축의 의무를 갖자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걸 공유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2015년이 지나면서 냈던 게 너무 글로벌 목표에는 다 올리면 형편이 없으니 이거를 조금 더 상향
그렇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공격적으로 잡아서 다시 좀 내라 이렇게 조율해 갖고 받은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5년마다 내는 것 네.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내고 나서 5년 기간 중에 3년 차가 될 때마다 네.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자 이렇게 시스템 약속을 한 게 지난번에 나왔을 때 설명드렸었던 글로벌 모니터링.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인 약속이니까 영어의 이름으로는 GS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니터링. 그래서 2015년에 16년 지나면서 내고 2018년에 그걸 다 해봤더니 이거 지금보다는 한 배를 더 상향하세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촉구를 하는 가운데 이제 5년이 흘렀죠. 그러면서 네. 2020년이 이제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NDC를 이제 좀 내시라. 사실 NDC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직역을 하면은 그렇진 않은데 의미가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글로벌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정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낸 게 지난 2020년, 21년도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한 게 2023년 지난해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은 또다시 2025년이 되면 이거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 초까지 유엔이 2025 1사분기 이전까지 네. 그 앞에 거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였는데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낼 준비를 해서 내라. 그런데 이 내용을 준비할 때는 네. 지난해 했던 그 글로벌 모니터링 결과 세계 각국에 촉구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감축 목표를 만들어서 내시라. 이렇게 한 게 이제 기본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 16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감축 목표만 설정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좀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엔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해마다 점검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각 국가마다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좀 만드시라. 우리가 2030년까지의 1차적으로는 감축 목표를 요구하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담을 건지를 만드는 국가 계획을 좀 내시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1년에 그것을 냈어요. 내면서 이제 상향한 NDC를 기반으로 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낸 상태죠. 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탄소 중립 2050년까지 가려면 네. 각 국가별로 우리만 하고 쟤네는 안 하면 어떡해 뭐 이런 불안함도 있을 텐데 다 같이 하는 거다. 네. 전부 일제히 감축 목표를 제출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3년이 지나갔을 때 5년치 목표 내고 3년이 지나갔을 때 잘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안 되고 있으면 더 센 목표를 그렇죠. 제시를 하고 다시 제출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학급 성적을 올리려고 이 계속 적절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낮췄잖아요. 재생에너지를 낮췄다고 해야 되나? 실적이 낮췄다. 네. 실적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초 상황에서 계획보다. 좀 낮췄잖아요. 그 목표치를 실천하는 목표치를. 실천 이행 경과를 점검했더니 실적이 형편없다 이런 거죠. 근데 저희 이거였구나.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서 네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네. 이렇게 안 높였단 말이에요, 많이. 근데 이거를 강화된 안을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아유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점쳐보는 몇 가지 지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내야 되는 NDC 이제 글로벌 프로세스에 의하면 벌써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의에서도 이제 NDC하고 소위 그 장기 비전 2050 계획을 이제 네. 조금 연동하면서 좀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면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내시라 이런 게 요청인데 네. 이걸 이번에 새로운 NDC를 내려고 하면은 지난번 모니터링에서 뭘 요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행 경과를 점검했더니 형편없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가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보고서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 글로벌 목표는 2050까지 1.5도시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 상태로 계속 배출해서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현재 시점에서 2도 넘었고 한숨만 나오는데 이 추세로 가면은 지금 1도 올라가는 것도 수백만 년이 걸리는데 2000세기 말 되면 지금 4도씨 이상 오를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큰일인 거죠. 그 네. 수준이. 그러니까 큰일인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GST의 결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피크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가속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멈출 수 없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시스템이나 이 태세를 변동할 준비를 충분히 하는 시간으로 잡고 25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 목표를 담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보면 기억하시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율도 2030년까지 3배로 하자. 네. 에너지 효율도 2배 높이자 이런 약속했는데 그걸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죠? 예.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거 만들어야 아이고, 되는 이게 지금 분들이. 한두 사람의 고민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관련한 국제 회의를 다녀오셨거든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목표를 이행하려는 국제회의에 다녀오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요. 이 국제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방콕까지 가셔서. 이게 무슨 회의일까? 이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여기서. 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회의 개최 장소가 이제 방콕인 네. 만큼 이번에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에서 참가자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예요. 네. 그래서 주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각 국가별 감축 목표, 그렇죠? 이 모든 당사국들은 내년에 지금 바로 NDC를 제출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 NDC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더 고려하고 어떤 점을 조금 더 좀 새롭게 혁신적으로 접근해서 새롭게 NDC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같이 의논하는 회의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의는 올해만 열린 게 아니고 네. 뭐 1년, 2년 간격을 두고 소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글로벌 기후 목표에 맞는 각 국가의 기후 행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노력들이 쭉 이어져 온 네트워크가 있는 정례 회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회의의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이제 NDC를 어떻게 잘 만들까. 그리고 이 NDC가 실제로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만드는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 네. 그 내용과 어떻게 이 국가의 NDC를 잘 연동시킬 건가 하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숙제인 거죠. 그래서 네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개도국, 개발도상국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고자 하는 이제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내년도 NDC를 상향해야 되는 어느 수준까지 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가에서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하는 수송 부분이 전체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네. 교통 부분을 어떻게 혁신함으로써 NDC를 상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유엔처럼 각 국가 대표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
대표들이 모이는 걸까요? 이 회의는 조금 독특한 회의예요. 네. 주도는 이제 이 포럼의 사무국은 이클레이 남부아시아 사무소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제 이클레이 사무소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회의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국가 정부의 공무원들이에요. 그 8화를 넘고 네네. 나머지는 연구자들이라든가 전문기관, 그다음에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와서 같이 의논을 하는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태 지역의 개도국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탄소 중립을 위한 프로젝트들이나 지원 기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전문적 컨설팅에 대한 기회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한 회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주 타겟은 지자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정부에서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 일정 정도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이제 미팅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여기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NDC 제출 기준을 목표를 좀 상향하고 압박을 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키게 하자는 이런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대단히 진지하게 그리고 각국의 경험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많이 도전을 했지만 걸림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는데 다 직접적인 업무를 만지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토론들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독특하게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든지 잘하는 한국이 이건 왜 꼴등했지 이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참 저도 독특하게 느낀 건 이제 서로 소개하고 얘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하. 많고 호의적이고. 네. 그런데 대단히 걱정하는 눈빛으로 마지막 질문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NDC가 어떨 것 같으냐. 아하. 이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그 NDC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이거를 잘하는 나라가 있고 어려운 나라가 있었을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어려움. 예. 제일 많이 표명했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다른 부처 간의 협력. 다른 아하. 부처와의 협력. 여러 부처 간의 그쵸, 협력. 다른 주제 간의 협력.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부서는 이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것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례도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서, 다른 영역 간의 협력, 칸막이를 넘는 협력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NDC와 소위 2050 장기 국가 전략과의 연계 이런 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 목표나 비전 자체가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통합적 정책 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실천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기 비전 전략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유엔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출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태 지역에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데들은 그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다른 그런 정보를 이제 전하는 것도 대단히 회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탄소 감축을 참 잘하고 있다. 그 부처 간의 벽을 넘어서 뭔가 협력이 잘 됐던 거겠죠. 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나요? 꼽기 어려운데요. 다들 너무나 어려워했어요. 아하. 어려워했고 숙제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들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회의에서는 아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있지 않았어요. 네. 일상적인 목표의 설정과 일상적인 책임 실천. 있는 이행의 과정을 좀 초점에 뒀기 때문에 이제 주로는 이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논의가 실무적인 됐습니다. 어려움이죠. 부서 간의 벽. 예. 그건 정말 중앙 정부의 역할이 큰 거잖아요. 부서 간의 그럼요. 벽이라는 예. 거. 전 솔직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그냥 미국하고 중국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미국 중국 덩치 큰 나라에서 확 줄인다 하고 나가면서 우리 이만큼 줄이는데
다른 나라들 안 따라오면 우리 방위 조약 이거 안 지켜줄 거야. 나토하고 동아시아에 그대로 나가면은 누가 그걸 안 지키겠어요. 전부 다 따라할 텐데 미국이 미진하고 미적지근하니까 모든 나라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 너무 후련하다 그런가요?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이 망언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극단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긴 하는데 지방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50개 도시를 다 합하잖아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하는 국가 2위를 제치고 3위쯤 된다는 거예요. 50개 도시를 합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탑 50개 도시들이 네. 탄소 중립을 2050이 아니라 2030에 그보다 더 빨리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메시지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네. 이제 세계 지방 정부 네트워크 이클레이와 같은 조직들은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주면서 도시에서의 실천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큰 도시들도 국가의 제도, 국가의 법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과제이니 그동안에 국가에서 너무 어려웠다고 하면 세계의 지방 정부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국가만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리더들도 지방 정부의 리더들도 그렇게 이미 표명한 데들이 많으니 지방 정부들이 각자 세운 탄소 중립의 목표를 잘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도 제도도 지원도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는 새롭게 NDC를 내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는 그런 국가와 지방 정부의 협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라. 이게 세계 지방 정부들의 목소리예요. 네. 아, 이 선곡이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 네, 곽진원님의 노래입니다. 우울한 편지 듣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장에서 혹시 그래도 저 나라는 우리보다 못하네, 우리가 꼴찌는 아니네 싶은 그런 나라도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아래를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위상을 볼 때는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를 봐도 이미 아하, 순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 우리나라는 전차 NDC 그다음에 장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기 비전 계획을 뭐라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이런 네.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NDC 목표 설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기 발전 전략을 만들 때도 그렇고 대단히 네. 시민 참여적으로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 기억이 조금 애매해서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2050 목표를 글로벌 목표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겠나 하는 설문조사도 그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의 몇 %가 찬성했어요? 제가 찾아왔어요. 이거 새로. 몇 %일까요? 92.5%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니까요. 예. 진보 보수 좌우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부딪히는데 기후 그럼요. 환경 문제에 가면은 다 시민 의식이 예. 이렇게 높은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당시 같은 설문에서 기후 변화가 실생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냐? 96.8% 많이 미친다. 네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 현상이 심각하냐? 91.1% 진짜 심각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92%가 넘는 동의를 하고 있는. 동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중립 목표는 글로벌 목표와 같이 2050 탄소 중립이죠. 네. 그리고 기본법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모든 지자체가 이때 우리도 2050 탄소 중립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 몇몇 곳에서는 2040 탄소 중립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네. 우리나라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보다 못하는데 돌아보면 안 되고 앞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배출하는 양을 생각하면 지금 한참 앞을 봐야 되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보면 우리끼리 얘기해요. 근데 네. 제가 차마 말하지 못했으나 거기서 외국
국가 말하지 대표들에게 못했죠. 말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대외 음. 외부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소통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이 잘 아는데 이제 돌아보면 좀 절망적인 게 네. 에너지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그쵸? 이행 실적을 보면 목표했던 것에 절반도 못 미치고 3분의 1 네. 수준이다. 이런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거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탄소 배출이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지금 제일 굵직한 그렇습니다. 실천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내년도구 제출 때문에 국가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는 이제 논의가 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또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그리고 당초에 세웠던 우리의 계획에 부응하는 네. 그렇죠?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내놓고 의견을 구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많이 좀 걱정스럽죠. 지금. 그렇죠.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실천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할 건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전향적인 정책적 입장을 갖는 거죠. 이미 전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정부는 이제 바뀌지만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이미 대단히의 풍력, 해상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 네. 발표가 됐는데 그 추진 상황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책적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너무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시민의 여론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좀 우리 시민들 모두가 조금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조금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질문과 요구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조금 비치시긴 했는데 3802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공무원들 부서 간 협력을 더 활발하게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요. 확고한 정책적 입장이 중요하죠. 국가 그러니까, 단위에서. 예. 중앙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책의 효과성,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는 정책 결정자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면서 실질적인 이행에 관심을 갖고 이행 과정도 철저하게 챙길 때 실현이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대단히 거겠네요. 중요합니다. 예. 네. 그 일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 가장 최고 의사 결정권자와 그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이클레이 입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가가 혼자 하기 어려운 과제 이제는 전향적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갖고 지방정부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나라도 고민하고 그 방향을 좀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기후행동을 이제 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국가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정책 결정을 하는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와 의회 지역의 의회를 향해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무엇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나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질문하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그런 전향적인 정책적 전환에 요구를 했을 때 시민들은 나는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할 터이니 전향적인 기후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어떻게 더 확산할 건지 그리고 확산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시민으로서 개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기후 시민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